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역대급 악당을 물리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남성입니다. 인생에 있어 누구나 빌런을 한 번쯤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빌런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의 악당을 물리치고 지금은 제 사랑하는 아들 둘과 하루하루를 풍족하게 여유 있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육아 전쟁이라는 걸 겪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아이들과 투닥거리는 재미가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한 요즘입니다. 제 인생의 악당은 다름 아닌 제 옆에서 가장 큰 히어로가 되어주어야 할 아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악당이 아닌 히어로가 되어주며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었던 아내는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겨놓았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세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 사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희 엄마는 어린 제가 볼 때부터 참 험난한 인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엄마도 다름 아닌 배우자로 인해서 험난한 인생을 사셨어야 했어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란 존재는 제가 기억이라는 게 생겨날 때부터 이미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좋은 감정이나 좋은 기억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늘 엄마를 두고 외도를 일삼아 엄마는 그로 인해 매일 밤을 울어야 했고 엄마는 물론이거니와 저한테도 애정을 단 한 스푼도 주지 않는 매정한 사람이었죠. 유일하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날은 엄마가 밖에서 일한 값으로 월급을 받을 때뿐이었고 아버지는 온 집안을 다 해짓고 난장판을 피우며 엄마에게 돈을 갈취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은 제가 5살 때쯤 되었던 것 같네요. 정확한 나이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아버지는 그날도 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온 집안 물건을 부수고 있었고 엄마에게 당장 돈 가지고 오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죠. 엄마는 속수무책으로 그 꼴을 당하면서도 돈 없다며 끝까지 아버지와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가 너무 믿고 엄마를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다리를 꽉 껴고는 하지 말라고 떼부리듯 말했습니다. 아빠 하지 마. 아빠 하지 마. 아빠 미워. 하지 마. 엄마 괴롭히지 마. 근데 자식의 간절한 외침에도 아버지는 꼼짝 않고 하던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다리에 매달려 아버지를 말렸죠. 근데 자식이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리는데도 이 아버지란 인간이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매달려 있는 발을 힘차게 털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더욱 제 가슴에 상처로 남게 되었죠. 에이씨 짜증나게. 거머리도 아니고 왜 달라붙어 있어? 야, 시끄러우니까 입 닫고 네 엄마 지갑 가지고 와. 빨리 안 움직여? 야, 움직이라고. 동상이야 뭐야? 빨리 시키는 대로 안 해? 아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봐라. 야, 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어? 그렇게 가르쳤냐고? 옆편 내가 가정교육도 아주 개판 쳐놨네. 야, 안 되겠다. 너 내가 제대로 가정교육 시켜줘야겠어. 이게 아버지 무서운 걸 알려줘야지 안 되겠네. 아버진 급기야 행패 대상을 저에게로 옮겼고 제가 그 말을 따르지 않으니 그때는 심지어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향해 손을 올리는 순간 엄마가 저를 감싸 안으며 막으셨고 엄마는 그때부터 더 아버지에게 화를 내셨죠. 너 여기에서 내 자식 때리기만 해?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가만히 두나. 어디 경찰서 끌려가고 싶으면 때려보라고. 때려봐.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엄마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쳤고 저는 그 안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나오자 그제서야 아버지는 그 기세에 눌려버렸는지 괜히 바닥에 내팽겨쳐진 집 전화기를 발로 차버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날 아버지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집안 꼴을 보고 엄마는 절 그대로 껴안은 채 엉엉 우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 품에 안겨서 무서움에 벌벌 떨며 울어야 했고요. 그 당시 외동아들이었던 저는 엄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엄마 역시 저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에도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밖에 나가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 우스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기 때문이셨습니다. 근데 엄마의 그런 노력에도 저는 결국 애비 없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자마자 아버지는 당시 만나던 여자랑 재혼을 하겠다며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셨거든요. 엄마는 그날 이후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또 밤새 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때문에 슬퍼하는 엄마를 보며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내가 끝까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를 지켜줘야겠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보살펴 드려야겠다는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는 엄마가 슬퍼하는 게 보고 싶지 않아 때를 쓴 적도 없었고 학교나 일상생활에서도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공부에 매진하며 늘 엄마가 집에 오시기 전에 집안 청소, 식사까지 전부 다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해놨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다른 집 사람들은 누구 아들인지 다 잘 컸다며 칭찬 일색을 해주었지만 저희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들어 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건국이, 불쌍한 우리 건국이 못난 애미애비 때문에 철이 너무 빨리 들어서 어쩔까, 안쓰러워 어쩔까. 이 엄마한텐 얼마든지 떼써도 되는데, 얼마든지 험하게 굴어도 되는데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쩔까. 미안하다 건국아. 이 엄마가 미안해. 못난 애미를 용서해다오. 저 몰래 우는 엄마로 인해서 저는 가끔씩 깨어있기도 했지만 차마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저희 엄마한테는 보였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위해서 참고 사는지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일찍 철든 나로 인해 엄마가 더 슬퍼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조금 더 꾀가 늘었을 땐 일부러 엄마한테 떼도 부리고 외식도 시켜달라며 조르기도 했어요. 그럼 그때마다 엄마는 좋아서 절 데리고 나가 제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곤 하셨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애틋하고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 엄마였기에 저는 더더욱 끝까지 행복하게 사시도록 해드리고 싶었죠. 저는 엄마를 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결국에는 서울의 명문대학에도 진학해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까지 건설회사 중에서도 초봉부터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할 수 있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쭉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저는 일하고 취업까지 쭉 하느라 연애를 할 생각까지 못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 보니까 그제서야 결혼할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엄마도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셔서 진짜 누군가를 만나기는 해야 하나 보다 싶어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아는 지인이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 어린이집 교사로 있다고 하기에 관심이 좀 갔죠. 그래서 만나보니 제 예상대로 성격도 아기자기하고 밝고 명랑한 게 호감형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기에 그 면 때문에 다소 어둡고 조용한 면모가 강했어요. 그래서 늘 주변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걸 어려워했는데 이 사람이 스스럼 없이 다가오더라고요. 무엇보다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애교도 많고 사근사근한 게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더욱 끌렸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한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애교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이었죠.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는다면 저처럼 외부모의 사랑만 받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제가 아내에게 딱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결혼하기 전 와이프에게 저의 부탁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 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은데 혹시 그래 줄 수 있어? 자기도 알다시피 엄마랑 나 누구보다도 애틋한 관계고 나 이렇게 장가가 버리면 엄마는 혼자 지내셔야 하는데 그럼 내가 정말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그리고 결혼해서도 우리 엄마 점잖은 분이시라 당신 불편하게 하실 분 아니라서 같이 사는데 어려운 거 없을 거야. 그러니 한 번만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을까? 오빠 알았어. 그럼 나한테 조금만 고민할 시간을 줘. 나도 어머님 누구보다 좋으신 분인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더 줄 수 있어? 그럼 충분히 생각해 보고 말해줘. 아내는 제 제안을 듣고 나서 순간 당황을 했지만 고맙게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빠, 나 어머님이랑 같이 살게.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어렵겠다고 했을 텐데 나도 어머님 그동안 뵈면서 좋은 분인 거 충분히 느꼈거든. 그래서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당신도 둘 다 결혼하고 나서도 일 계속할 텐데 우리 아기라도 낳게 되면 어머님이 봐주시고 하면 좋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더 감사한 거더라고.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난 좋아. 우리 결혼해서 셋이 살자. 고마워 자기야. 내가 결혼해서 둘이 잘 지낼 수 있게 노력 많이 할게. 어려운 결정 내려줘서 고마워 진짜. 사랑해. 저는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처음에는 부부끼리 알콩달콩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이때 제 아내가 나서주었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님이랑 건국 씨랑 두 분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떨어져 지내시면 어머님은 많이 적적하실 거고 이 사람은 어머님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 손주 생기면 손주들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유 참, 그래도 내가 눈치 없이 거기 끼는 게 마음이 안 편해서 말이야. 에이, 우리 어머님 쓸데없는 걱정하신다. 괜찮대도요. 꼭 저희랑 같이 사셔야 돼요. 같이 살아주세요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유, 그래. 우리 며느리가 참 예쁘다. 그래, 우리 셋이 재밌게 잘 살아보자. 고맙다 아가. 그렇게 아내의 설득에 저희 엄마도 우리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고 결혼 후에 본격적인 셋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집은 제가 모아놓은 돈과 엄마가 지금까지 저를 위해 모아놓은 돈, 그리고 엄마와 제가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받은 돈을 모두 보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홀몸으로 절 키우면서도 악착같이 일을 하셔서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돈이 모아질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결혼할 때도 빚 없이 집까지 구해 결혼을 할 수 있었으니 처가에서도 좋아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당연히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행복하긴커녕 신혼 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혀야 했어요. 와이프는 실제로 결혼해서 겪어보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성격에 모난 구석은 없었지만 생활 습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야
제가 매너로 밥 먹을 때 물도 떠주고 수저도 놔주고 했지만 그게 결혼해서는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아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저와 저희 엄마를 종처럼 부려먹기까지 하던 거 있죠. 청소는 물론이거니와 빨래, 식사 준비 등등 아내는 어느 것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아내보다 늦게 퇴근을 했는데 퇴근해서 보면 저희 엄마가 집에서 살림을 다 하고 계시고 아내는 꼼짝없이 소파에 누워서는 TV만 보고 있곤 했죠. 심지어는 셋이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진짜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겁할 뻔했습니다. 어머님, 저 물 좀 떠다 주세요. 국이 너무 매워요. 찬물로 떠다 주세요. 와이프가 밥 먹다 말고 난데없이 저희 엄마한테 물을 떠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자기 시어머니한테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는 바로 물을 떠다 주실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나서야겠다 싶어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금 누구더러 물을 떠다 달래?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시어머니 아니라도 친정 엄마한테도 그런 부탁하는 건 버릇없고 철딱선이 없는 거야. 알아들어? 내가 진짜 여태까진 좀 참았는데 당신 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야? 당신 시어머니가 이 집 가정부야? 당신 집이잖아. 그럼 집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식사를 차리든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하든 집안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손 하나를 까딱 안 해? 그동안은 그냥 당신 대신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안 되겠어. 끝을 모르고 가. 어떻게 사람이. 저는 그동안 속에서 열불났던 것까지 모두 다 이야기하며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의 열변에 엄마가 많이 당황하며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가정부처럼 부려먹는 것도 용납이 안 됐지만 너무 오냐오냐 큰 와이프를 데리고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었거든요. 역시나 저의 호통에 와이프는 반성하긴커녕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더군요.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어머님 보시는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면박을 줘? 그리고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어떻게 갑자기 바꾸라는 거야? 난 집에서 그동안 엄마 아빠가 밥이고 청소고 다 해주고 오빠들이나 부모님이나 밥 먹다가 물 떠다 달라고 하면 다 떠다 주고 했단 말이야. 내가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고치라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강요해? 이제 당신 환경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당신 그렇게 오냐오냐 큰 거 마냥 잘한 거 아니야.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부려먹냔 말이야.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종부리듯 부려먹기만 해봐. 그땐 이 결혼 생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앞으로 집안일 소홀히 하기만 해. 그땐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해. 알아들었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진짜 하나도 안 해본 일들이란 말이야. 그냥 자기랑 어머님이 할 줄 아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두 사람이 다 할 줄 아는데 왜 나까지 해야 하는 건데? 나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기 싫어. 뭐? 하기 싫어? 알았어, 그럼 당장 이혼해. 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하고는 더는 못 사니까. 저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철없이 굳는 아내를 받아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더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저와 와이프 사이에서 안절부절했지만 워낙에 제가 완고하게 나가니 엄마도 어쩌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자 아내는 그제서야 당황하면서 한참 누나를 굴리더니 한참 뒤에 말하던 거 있죠? 알았어. 나도 해. 한다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한다고. 하면 되잖아. 대신에
당신도 한 번만 더 나한테 이혼 소리 하기만 해. 그땐 나도 진짜 이혼해버릴 줄 알아. 와이프는 다행히도 자기 고집을 꺾고는 그때부터 제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진짜로 처음 해보는 티가 나는 게 와이프는 빨래를 잘못해 몇 번이나 제 셔츠를 망쳐놓고 자기 옷도 몇 개나 버렸어요. 심지어 음식을 하다가 도저히 못 먹겠는 음식까지도 만들어냈죠. 하지만 저는 서툴더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아내가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하다 보니 재미가 있는지 또 스스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물론 아내만 집안일을 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도 각자 할 수 있는 일들, 각자 해야 하는 일들을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잘 분배해서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다시 평화가 찾아와 어느 정도 셋이서 지내는 생활에 잘 적응했고 아내와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해외로 나가는 출장이 많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는데 다행히 저희 엄마가 아내와 같이 연년생인 아이 둘을 같이 봐주신 덕분에 와이프는 힘들지 않게 육아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또 아이들을 낳고 잘 키우고 있던 와중에 와이프가 어린이집 교사로 경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니 아예 원을 차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건 처가의 와이프 오빠들이 도와주어서 바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면서 더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시즌에 저도 출장이 더 많아지면서 해외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죠. 그 덕에 자연스럽게 애들도 그렇고 집안 살림을 엄마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애들은 와이프 어린이집으로 같이 가서 와이프가 퇴근할 때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또 장기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근 한 달 만에 보는 엄마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기운도 없어 보이고 혹시 이제 몸이 좀 많이 힘들어서 그러세요? 애들 보는 것도 그렇고 집안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너무 힘들죠? 죄송해요. 우리 부부 때문에 엄마만 더 고생시키네. 아니야, 엄마 괜찮어. 그냥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 엄마는 괜찮으니까 넌 네 일에만 신경 써. 엄마는 그렇게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연세를 생각해보니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가 되었다 싶어 보약을 지어서 먹여드렸어요. 그리고 엄마 일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 파트타임 가정부를 고용해드리기도 했고요. 물론 이건 다 저 혼자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다 와이프와 상의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격하게 동의를 했었죠. 여보,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 얼굴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이번에 보약도 좀 지어드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가사 도우미 분을 좀 고용할까 싶어. 어머, 너무 좋지 여보. 안 그래도 나도 어머님 안색이 요즘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는데 그러면 되겠다. 아이 참, 난 왜 그 생각을 미리 못했지? 가사 도우미인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우리 주말엔 어머님 모시고 바람이라도 좀 쐬러 가자. 간만에 우리 애들은 친정에 맡기고 셋이서만. 그래야 어머님도 애들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쉬시지. 아니다, 이참에 어머님 친구분이랑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시라고 할까? 어머님 베프 이모님 계시잖아. 아, 그럴까?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인데 고마워 여보. 엄마 생각 많이 해줘서. 내가 출장이 너무 많아서 당신한테도 그렇고 애들이랑 엄마한테도 많이 미안해. 그래도 당신이 좀 나 대신에 애들하고 엄마한테 신경 좀 많이 써줘. 나도 장인 장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안부 챙길 테니까. 당연하지 여보. 나만 믿어. 저는 그렇게 엄마를 많이 생각해주는 와이프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제안대로 엄마에게 좀 푹 쉬다 오시라고 엄마와 제일 친한 이모님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도 보내드렸죠.
가이드 따라다니면서 제주도에서 너무나 재미있게 노셨다며 아기처럼 좋아하시던 모습은 지금도 선하네요. 건구가 제주도 너무 좋더라.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세상에 바닷물이 그렇게 맑은 거 난 처음 봤다. 전복도 정말 너무 맛있었고 난 성게미역국이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는데 어쩜 그렇게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니? 아이 참, 여기에 사오고 싶었는데 내가 사오는 방법을 몰라서 못 사왔어. 우리 손주들 먹이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말이야. 건구가, 우리 다음엔 가족끼리 또 가자. 우리 손주들 데리고 꼭 같이 가. 아유, 엄마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 엄마, 그렇게 좋았어요? 아이 참, 내가 죄송스럽네. 진작에 좀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반성해야겠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좋은 곳 많이 모시고 가드릴게요. 아니다. 이참에 우리 엄마 해외여행도 시켜드릴 겸 나 출장 갈 때 같이 가요. 어차피 숙소는 나랑 같이 쓰면 되니까. 우리 엄마 지금부터라도 내가 호강 더 제대로 시켜드려야지. 그래, 건구가. 말만 들어도 고마워. 근데 엄마 지금도 너무 충분해. 우리 아들이 보내준 제주도 여행으로도 만족하니까 앞으로 네 와이프랑 애들하고 같이 열심히 다녀. 내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네도 좀 자주 다니고 그래.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앞으로 여행 많이 다녀요. 아기처럼 좋아하시던 엄마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 문자 어플에 프로필 사진까지 해놓을 정도로 좋아하시길래 자식으로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종종 엄마를 모시고 해외 출장 갈 때 같이 가기도 했었고, 출장이 없을 땐 넉넉히 시간을 잡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국내로 해외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죠. 그때마다 엄마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에 아기처럼 순수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만 봐도 제가 사는 이유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제가 해외 출장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안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따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해도 안 가겠다고 막 우기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시는지 여쭤봤었어요. 엄마, 왜 요즘은 여행 안 간다고 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이제는 체력이 또 여행 갈 체력이 안 되나 봐. 그냥 집에서 손주들 보는 게 더 좋네. 엄만 괜찮으니까 이제 여행은 그만 보내줘도 돼. 엄마가 이제는 여행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니 저는 제가 강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왜 엄마가 더는 여행을 못 가셨는지 말이에요. 그날 이후부터 엄마는 여행은 전혀 안 다니시고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왜 그렇게 집을 고집하시나 싶어서 여쭤봐도 그냥 집이 좋다고 하시니 별다르게 여쭤볼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나마 와이프가 노력을 많이 해줘서 저는 엄마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가 항상 엄마를 위해서 선물도 많이 사오고 제가 출장 갔다 오는 날이면 저도 그렇고 엄마도 보양해줘야 한다며 음식도 신경 써서 잘 차려주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평상시에도 와이프와 엄마가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 모든 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못 가 엄마의 속사정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를 해야 했고 그 후회를 돌이키기엔 너무나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출장을 갔고 이번에도 한 달 이상 걸리는 장기 출장이었기에 틈틈이 가족들과는 영상통화만 하면서 소식을 들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출장이 며칠 남지 않을 때 너무나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출장을 다 마치지 못한 채로 바로 귀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였고 저는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허겁지겁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엄마는 갑작스런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였고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엄마는 그대로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보다도 더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와이프였어요. 와이프는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통곡하며 슬퍼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가시는 게 어딨어요. 우리 효도 아직 다 받아보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시는 게 어디냐고요. 저한테 조금만 더 기회 주시지. 저희랑 조금만 더 오래 계셔주시지.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이렇게 일찍 가버리셨어요. 왜요? 어머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안 돼. 나 이대로 우리 어머니 못 보내. 못 보낸다고. 어머니,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발요. 어머니. 와이프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엄마를 애타게 찾으며 울부짖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옆에서 안아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와이프는 통곡하며 울다가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탈진 증세까지 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어요. 와이프가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 며느리한테만큼은 사랑을 많이 받고 가셨구나 싶어 안심하던 찰나였어요. 저는 제 귀에 때려 박히는 소리로 인해서 그대로 충격을 받아야 했고 그 자리에 있는 와이프도 저도 모두 다 충격에 휩싸인 채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제 귀에 때려 박힌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엄마가 살아생전에 거의 중마고우처럼 함께 다니셨던 엄마의 절친한 언니인 분이셨고 평생 엄마 붙어 다닌 이모님은 제가 여행도 같이 보내드렸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말을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와이프와 저는 다른 의미의 충격으로 온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야, 생쇼하지 마 이 나쁜 것아. 아주 지랄하고 있네. 네가 범인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 명자 죽은 거잖아. 너 때문에. 그 아주머니는 제 와이프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고 아내 때문에 엄마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뒤이어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네 존재를 모를 것 같아? 네가 명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 어디 그게 다 가려지는지. 너, 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고? 너, 너희 시어머니 아프다고 했을 때마다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가봤냐? 아니면 약을 한 재 지어줘 봤냐? 그거 다 아들이 했지, 다. 그것도 아들 없을 때 네가 눈치를 얼마나 줬어? 거기다가 네 자식 새끼들 아파도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간 적 있어? 맨날 명자한테 다 시켜 먹었지. 저번 날엔 명자도 애들도 죄다 감기 걸려서 열이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데 넌 혼자 훌쩍 여행 가버리고 명자한테 애들 다 맡겨놓고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 오라고 했었지? 지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종처럼 부려먹긴 하고 말이야. 이 모든 사실들을 전해 들으면서 저를 포함한 장례식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폭로가 되자 아내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요? 제가 그랬다는 거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증거 대봐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 대보라고요. 와이프가 당황하며 말을 하자 이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폭로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주변을 워낙에 잘 챙기는 분이셔서 동네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때 장례식장에 계셨던 터라 그분들에 의해서 폭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있지? 내가 증거야. 내가 딱 그 옆집 사는데 아주 그냥 지 시어머니를 쥐 잡듯이 잡더라니까.
내가 명자 언니한테 하도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명자 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아주 못되게 지 시어머니 잡아먹었던 거였네.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지 난 명자 언니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지 알았다니까. 맞아. 아주 매일같이 동네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밤에는 소리가 커서 잠도 못 잘 지경이었어. 근데 그걸 발뺌을 해? 아주 쇼를 한다 쇼를 해. 이거사. 젊은 게 벌써부터 그렇게 못돼 처먹고 뭐가 될래? 네 자식이 아주 좋은 거 보고 배우겠다. 하늘이 노해 이 여자야. 당장 사죄해. 여기저기서 동네 주민들의 폭로가 이어지니 그제서야 아내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아내는 마구 소리를 질러댔죠. 당신들이 봤어? 봤냐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니들 지금 다 짜고 치고 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 여보, 속지 마. 이거 다 모함이야. 모함이라고. 건구가 속지 마라. 쟤 지금 다 쇼하는 거야. 명자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나한테 와서 매일같이 울었어. 매일같이. 내가 너한테 말하라고 하니까 엉엉 울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 자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사는 이 가정 깰 수 없다면서 자기만 참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꾸역꾸역 참아대더니 결국엔 화병으로 죽은 거야. 명자가. 온갖 집안일 다 시키고 손주는 다 떠맡기고. 나중에 명자가 여행은 왜 안 갔는지 알아? 그나마 여행 가는 게 그 며느리한테서 해방되는 길이라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그것도 가지 말라고 협박을 하더란다. 협박을. 자기네 돈으로 여행 가는 거 언젠간 다 뱉어내게 할 거라면서 애들이나 똑바로 보라고 그랬대. 그래서 명자가 여행도 안 가겠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명자한테 선물 줬던 거? 그것도 자네 있을 때만 주고 나중엔 도로 뺏어가서는 죄다 팔아버리군. 자기 물건 샀던 여자야, 저 여자가. 너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저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악스러운 사실을 듣고 와이프에게 물었어요. 당신 진짜로 그랬어? 엄마한테 진짜로 그래왔던 거야? 사실대로 말해. 다 말하라고! 제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하니 그제서야 와이프도 모든 걸 다 밝히더라고요. 그래, 그랬다. 그럼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는 노인네한테 내가 뭘 얼마나 더 잘해주니?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네가 집에 있었어야지. 일한답시고 해외 나가서 붙어 있었으면서. 당신도 잘한 거 없잖아. 남편도 없이 칙칙한 노인네만 집구석에 있는데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았겠어?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알아? 너만 집구석에 붙어 있었어도 이 사달은 안 났다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제 탓으로 돌리는 와이프를 보면서 이 여자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우선은 와이프를 장례식장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야, 너는 더 말할 가치도 없어. 그냥 꺼져.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당장 나가. 네가 가라면 내가 못 갈 줄 알고? 나갈 거야.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 와이프는 끝까지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이며 장례식장을 떠나갔습니다. 와이프가 장례식장에서 나가고 나서 저는 그제서야 엄마한테 더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이 여자의 만행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장례를 마친 뒤에 저는 바로 이 여자를 노인학대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동네 주민들과 엄마 절친했던 이모님이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다 해주셨기에 그걸 토대로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엄마가 돌아가신 상태였기에
당사자가 없는 상황인지라 사건은 그냥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비통한 현실을 안고 저는 이혼을 바로 진행했어요. 한시도 이 여자랑 살고 싶지 않았죠. 근데 아이들 때문에 이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때부터 각자 살면서 소송 중에 있었고 이혼 소송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조정 기간까지 생기면서 이혼이 길어지고 있을 때쯤 아내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여기 경찰서인데 여기 좀 잠깐 와주면 안 돼? 나 너무 무서워. 제발 와주라. 어?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데? 한 번만 도와줘. 나 그래도 애들 엄마잖아. 나 정말 혼자 너무 무서워서 그래. 뜬금없이 아내는 저에게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고 저는 안 가려고 했지만 아내가 또 무슨 사고를 친 걸까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가봤습니다. 정말로 단순히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이 사건이라도 알게 되면 내 이혼이 하루라도 빨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간 거였어요. 근데 가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상황을 들어보니 와이프와 와이프 어린이집에 있던 선생이 애들도 있는 앞에서 서로 머리 끄댕이를 잡고는 대판 싸운 상황이었죠. 그 여자 선생은 그 자리에서 와이프의 실체에 대해서 모두 폭로를 했는데 그 수준도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었어요. 여기 원장 완전 괴물이에요, 괴물.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에, 내가 진짜 무서워서 말을 못해. 이 여자가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급식 있죠? 급식을 유통기한 지난 거 쓰레기만도 못하게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조리사한테 시키고 그걸로 애들 밥 먹이는데 애들이 투정 부리면 CCTV 안 보이는 데로 들어가서 해코지하고 그랬어요. 애들 잠 안 잔다고 하면 은근슬쩍 손 찍어마고. 이 여자가 그런 여자라고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 이 여자가 날 먼저 치길래 나도 같이 친 것뿐이라고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냐고. 증거 대, 증거를 대라고. 증거 못 찾을 것 같니?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조리실 뒤지면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 음식들 다 나오는데.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당신 만행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왜 이래? 어린이집 선생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에 있던 모두가 경악을 했습니다. 진짜 이 여자는 양파 같은 여자였어요. 까도 범죄가 계속 드러나는 여자였죠. 결국에는 쌍방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로 갔던 둘은 그 어린이집 선생의 폭로로 인해 정식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고 아내 어린이집은 그대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은 학부모들 귀에 빠르게 들어가 너도 나도 CCTV 열람을 요구했고 어린이집 안팎으로 난리가 나버리게 되었어요. 실제로 와이프는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에서만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했지만 CCTV에도 잡힌 경우도 몇 개가 있어 결국 모든 만행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죠. 또 직원들의 증언과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보조금까지 모두 다 횡령해 써버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와이프는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모든 조사를 통해서 아내의 만행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결국 아내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징역살이를 하면서도 편안하게 콩밥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모든 정황을 다 알고 나서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또 다른 소송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와이프는 어린이집까지 폐업이 되고 어린이집 교사 자격도 박탈당하는 데다 교도소까지 가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학부모들과의 소송까지 이어졌으니 거의 몸과 정신이 다 피폐해질 정도로 피폐해져 버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와이프의 상황을 가정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면서 그 덕에 저는 와이프와 더 빨리 이혼을 앞당겨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애들 양육권도 제가 다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와이프는 그렇게 제 무덤을 자기가 판 채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와이프는 저랑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나중에는
꼭 어린이집 원장이 되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꿈을 이룬 게 빛을 보기도 전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와이프와 이혼을 하면서 와이프가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심각해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거의 우울증까지 겪게 되다 보니 그제서야 그 와이프의 친정 식구들이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김서방, 우리 딸이랑 제발 다시 살아주게. 우리 딸 이대로라면 죽을지도 몰라. 지금 너무 위태위태해. 자네랑 여기에서 이혼까지 해서 혼자 되어버리면 정말 못 버틸지 모른다네.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랬어. 자네만 다시 돌아오면 자기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네랑 애들만 우리 딸한테 돌아오면 돼. 그러니까 제발 우리 딸 좀 받아주게나. 내 그 사돈 얘긴 들었네. 그거 참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잘못 키웠어. 근데 어쩌겠는가. 이미 그건 벌어진 일인걸. 사돈도 참 그걸 진작에 말하고 풀었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진 않았을 텐데. 김서방,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살릴 수 있으면 어떻게든 살려야지. 그러니까 내 딸 용서하고 이제라도 다 잊고 새 시작하면 안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그래, 김서방. 우리가 이렇게 자네 앞에서 무릎까지 꿇지 않았는가. 제발 우리 딸 좀 다시 봐주게나. 자네 장인이 이렇게 부탁함세. 장인어른과 장모는 제 앞에 와서 무릎은 꿇고 말했을지언정 그 말이 저와 제 엄마를 2번 죽이는 말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했어요. 이보세요. 뻔뻔해도 유분수지. 지금 나한테 뭘 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장 썩 꺼져요. 난 그 악마 같은 여자랑 2번 다시 같이 살 생각 없고 그 여자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다 자기 인생 자기가 다 말아먹어서 그렇게 된 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나도 피해자예요. 우리 엄마도. 지금까지 살아계셨더라면 노인학대죄로 고소해서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중범죄를 당한 피해자라고요. 어디서 뻔뻔하게. 난 절대로 다시 합칠 생각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요. 그럼 당신들도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저는 그렇게 매몰차게 그들을 보내버렸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들이었죠. 결국 와이프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지내면서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끝을 보면서 하늘이 그래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싶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애들을 데리고 엄마가 계시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한참을 머물며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드디어 그 여자랑 헤어졌어요. 진작에 내가 엄마 상황에 대해서 알고 엄마를 지켰어야 했는데 다시 한번 사죄합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래도 저 우리 애들은 지켰으니까 앞으로 우리 애들 내가 잘 지킬게요. 하늘에서 엄마는 우리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는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저희 회사의 이야기를 하고는 한국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일을 다니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은 부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옆에서 더 관심 가지고 더 아껴주면서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애들만큼은 끝까지 잘 지켜내보려고 합니다. 멀리서 응원해주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